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여의도 펀치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펀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반환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일 집권 5년간의 집권 중에서 반환점 2년 6개월을 맞게 됩니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지난 2년 반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겪으셨고 또 국민들도 여러 소외들이 있고 뭐 의원 두 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2년 제가 뭐 단언컨대 두 분의 견해가 여기서 확연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정부가 출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직 대통령이 네. 탄핵으로 물러나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했습니다. 네. 정말 그런 정부의 탄생은 첫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5월 달에 대선을 한 것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역사적인 그 사명을 띠고 출발을 했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느낀 것은 정부가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개혁의 과제들은 결국 입법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 국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20대 국회는 정말 최악의 국회였고 결국은 발목 잡기와 정쟁으로 얼룩진 국회였다고 자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 될 모든 개혁 과제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곧 총선도 다가오는데요. 좀 국민들께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개혁 입법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발목 잡기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발목 잡기를 야당이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그 2년 반 동안의 반환점에서 이제 평가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네. 평가에 대한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네. 어렵습니다. 사실 성장률이 지금 금년 같으면 2%가 될까 말까 이걸 걱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고 네. 수출은 지금 11개월째 계속 마이너스이고 최근 5개월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입니다. 네. 소득 분배도 가장 악화되었고 실업률도 사상 최대치로 좀 치솟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외교 안보라도 좀 잘했느냐? 외교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혈맹이다, 동맹을 떠나서 혈맹이다 했던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일본하고는 거의 뭐 경제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렸고. 더군다나 북한은 지금 뭐 미사일을 팡팡 쏴대고 있고 거기다가 뭐 삶은 소 대가리가 뭐 앙천대소할 일 뭐 이런 조롱까지 지금 우리 다 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또 중국하고는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서 서해에서 남해 동해까지를 그냥 마구잡이로 휘젓고 다니고 있는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이 너무나 추락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반환점을 돌고 난 뒤에 우리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는 좀 더 국민과 국가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입법 관련해서 우리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에 뒤늦게 국회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입법이라는 게 이제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통과되는 게 당연히 맞지요. 그리고 경제가 중요하고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상반기에 제가 이렇게 국회에 와서 많이 느낀 점은 정말 청와대와 그다음에 여당에서 경제라든지 민생과 관련된 입법보다 왜 그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국민의 민생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있는 이 법에 그렇게 목매 달았을까? 거기에 들인 시간과 정성과 노력에 정말 반에 반만이라도 야당과 경제, 민생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그런 마음을 좀 오픈 마인드에 대해서 나왔으면 그러면 이미 다 법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고위 관료 출신인 우리 송원석 의원께서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공수처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수처법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신
또 백혜련 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경제 문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제하고 안보 부분 좀 제가 먼저 네네. 말씀드릴게요. 저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만을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야당에서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네. 2% 선진국 그러니까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 중에서 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는 미국 빼고는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땐 그 선진국의 개념으로 볼 때는요, 절대 낮다고 볼 수가 없는 그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와 관련해서도 저는 2년 반 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년 반 전에는 정말로 전쟁이냐, 이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본과의 그런 문제도 사실 일본이 먼저 우리의 그 정당한 법적 권리를 주장한 판결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경제 전쟁을 일으켰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실 일본이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공수처법과 이런 형수사권 조정 법안, 이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 물론 경제, 민생 중요합니다. 하셨지만 개혁 과제 중에 최우선으로 나왔던 것은 이 권력기관의 개혁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의견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혁들을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도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발목 잡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개혁특위가 1년 이상을 끌고 논의를 해왔지만 거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까지 오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거기에서 답변만 간단하게 딱 듣고 이유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를 통틀어 봤을 때 10점 만점에 평점을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점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네. 국민들이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낙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로 나오진 않았는데 국민과 낙제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펀치 주제 보여주시죠. 네, 통합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전격 발표하면서 여의도 정치권의 통합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있고요. 통합 논의가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보수 통합이 실현이 가능할지 여러 과제들이 있을 텐데 먼저 이제 어제 초재선 모임을 하셨죠. 송 의원께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많이 봤는데 탄핵의 강을 건넌다라는 부분에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들 보수 쪽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대통합에 대한 그 대통합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아마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집권층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야권층에서는 통합을 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야당도 알고 여당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합을 해야 된다는 명제는 당연히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격적으로 대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또 우리 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까지 구성하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우리 당내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44명인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선 의원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 해서 모여서 논의를 했고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더 앞장서서 통합을 논의하고 탄핵이라든지 과거에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극복하자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놓쳤다.
하는 그런 자기 반성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생각을 했더라면 먼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극복하는 방안까지 우리가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시간은 좀 늦었다. 그러나 첫 발을 내딛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보수 통합으로 가자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는 저거였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하는, 그리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 이 가치에 동의하는 그런 제반 세력은 다 보수 대통합 그늘에서 빅텐트 속에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탄핵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은 잘못된 점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향후에 더 추가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손잡고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동의를 했고, 또 한쪽에서는 다른 쪽에서 지금 움직임이 거리의 정치에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청와대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다 자유민주주의의 그 큰 가치 밑에서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점에서 초선 의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보수 통합을 얘기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처음 보셨을 때 딱 보시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사실은 박찬주 대장이나 이 영입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사실은 한교안 대표가 공경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제를 돌리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제를 바로 보수 대통합이라는 의제로 꺼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망할 때는 지금 그 어제도 벌써 그 잡음이 어떻게 보면 나온 거잖아요. 유승민 대표가 얘기한 내용과 한교안 대표가 얘기한 내용이 달랐습니다. 탄핵의 문제를 가지고 그 한교안 대표는 탄핵을 묻고 가자. 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유승민 대표는 지금 그거 묻을 수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탄핵의 문제를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보수 대통합이 우리 공화당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데는 송 의원도 뭐 크게 이론을 제기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황교안 대표는 뭐 통합을 먼저,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원칙을 먼저 좀 정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강론에서는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합류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우리 백혜련 의원님까지 나서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 보수 대통합은 상당히 탄력을 더 받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야당의 우리 황교안 대표가 제기한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이인영 그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측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얼마나 이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일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극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미래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면 미래를 위한 어떤 시대 정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들어섰을 때 정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 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했는데, 사실 그 최근의 과정에서 보시면 조국 사태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정과 정의의 이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훼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집권 민주당의 여러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도덕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인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사실 이제 국민들한테 민낯이 드러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뭐 여당이든 야당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진솔하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가치에 대해서 신념이 있는 분이 누구냐? 또 어느 세력이냐?
이게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때 진짜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시는 분이 한국당을 향해서 정말 괴멸시켜야 될 정당이라는 그런 말까지 쓰셨어요. 30년 장기 집권이다. 의석을 260석인가 이런 네. 언급하셨는데 이런 언급들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오만하달까 독선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는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미래, 시대 정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치 이런 거를 좀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재반 세력들을 엮어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요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얘기가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보수권의 통합 논의를 이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른바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화제를 돌리기 위한 그런 책략이다, 꼼수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20대 국회의 지금 중요한 예산 문제도 있고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또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데도 있는데 바른미래당의 어떤 그런 조력이 또 필요한 그런 시점에 이런 보수 통합 논의가 나오면서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총선 국면에서는요, 항상 야당이었던 당들이 대체로 다 저희 당도 옛날에 그런 사실 경험이 가지고 있고요. 기계공학적인 이런 대통합, 빅텐트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제는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한 야합 형식의 그런 통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가운 질책의 물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바른미래당에서 일부 들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국회의 전체적인 지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바른미래당은 지금 거의 2개의 그룹으로 갈라져 있죠. 당권파, 비당권파. 거기다가 또 호남 출신의 의원들과 아닌 분들로 또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한정적인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보수 대통합은 전 차찬 속에 사실 태풍으로 그치고 극소수의 분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원래부터 자유한국당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분들이 가는 것으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이 국회의 지형 변화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합이냐 야합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의 마지막 펀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험지입니다. 험지.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진 용태론, 험지로 또 도전을 해야 된다.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게 한국당의 초소년들의 또 목소리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큰 어떤 움직임을 당내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험지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험지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 때문에 약간 좀 우리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논의를 했는데 험지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당에 많은 분들이 당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 봉사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노력, 봉사해 주셔야 되는데 굳이 현재 있는 지역구에서 하기보다는 좀 더 큰 정치로 더 넓은 데서 큰 무대에서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지금까지 선당후사 또 선공후사 이런 정신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그 정성을 좀 더 큰 정치를 위해서 좀 자기 희생적인 측면에서 좀 노력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이 전체 그 정치 그 총선이라든지 이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정세균 의장님도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셔가지고 국회의장까지 하셨던 걸로 저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국회의장께서.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굳이 지역구에 남들이 얘기하는 좀 유리한 쪽에 있는 지역구에 계속 머무시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정치를 위해서 한번 결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당과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그 처음에 김태흠 의원께서는 영남 3선 이상이라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이요. 예, 영남 강남에서 예. 3선 이상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논의를 많이 했을 때 특정 지역을 한정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뭐 3선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좀 무리가 있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설령 재선 정도만 되더라도 또 다른 더 큰 꿈이 갖고 있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도 당을 위해서 더 정말 훌륭한 일을 좀 더 해줍시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어제 그 초선 모임에서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지 않은 얘기들 중에서 혹시 좀 파격적인 발언이나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논의 과정에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급진적인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어저께 그 초선 의원들 기자회견 할 때도 그 부분은 빼는 것으로 그때 서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네, 급진적인 의견이 뭐였을까요? 네. 민주당도 이제 강 건너 불구경 네. 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민주당도 총선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또 공천을 얼마나 더 잘 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또 지금 물갈이에 대한 얘기들을 또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또 초선 의원발 또 그 어떤 쇄신에 대한 거는 또 민주당에서 먼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백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변화와 쇄신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헌 당규에 따라서 계속 정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총선 기획단이 지금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총선 기획단의 하도가 공정, 혁신, 미래 이것에 우리의 지향하는 공천에 어떤 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회의원들 평가를 위해서 하위 29%에는 그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런 네. 여러 가지 정치 등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좀 그 발전적이고 그리고 퇴진하실 분들은 퇴진하고 이런 과정이 질서 있는 요즘 퇴진, 질서 있는 쇄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진에 대한 희생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민주당에도 남아있는 과제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게 인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시스템에 평가를 의해서 통해서, 예. 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그리고 중진 의원들께서도요. 지금 그 불출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시스템 사고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2030 세대 그리고 여성에 대한 배려하는 공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두 분은 21대 총선을 지난 뒤에 재선 의원으로서 이슈펀치에서 다시 뵙기를 제가 희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의 송원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